예.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토요일 날 아침을 다 반납하고 오는 분들이니까 잘 가르치라고.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고. 토요일 날 아침이면 이거는 되게 소중한 시간 아니에요? 일주일 중에. 그지? 너무 크게. 네.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을 이렇게 다 반납을 하고 공부하러 왔으니까 뭐 또 좋은 공부를 하고 갑시다.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요? 아이고. 공자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학이 시습지, 불려교로 해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뭐 배우고 그러니까 다 기쁜 일이 되는 거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공부를 하면은 정말로 그 느껴져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기도 하고 모를 때 이제 무섭거든. 이 세상이 암담하고 그럴 때는. 근데 이제 알게 되고 보이게 되면은 뭐 그 무서움이 없어진 건 아닌데 대처 방법을 지가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 공부를 평생 해야 돼요. 공부하는 습관이 좋은데 독서하는 습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요새는 그 교보문고 가보면은 책이 자주 나와요. 많이 나오고 번역도 종류도 많고 그건 이제 다 좋은 현상인데 이제 문화국가가 돼야 됩니다. 옛날에 보면은 그 고종 있을 때 고종이 영의정하고 대책회의 하는 거 보면은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나라냐 할 정도로 어이가 없어요. 뭐 그냥 무식이 충만해. 이제 우리가 지금도 뭐 청와대에서 다 유식하게 할 거라고 이제 믿지만은 미국에 말이죠. 대학원에서 그 정치 심리학이라는 걸 가르치는 교수가 한 분 있었는데 예일 대학에서 박사 받아갖고 온 심핑 박사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텍사스 주지사의 보좌관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텍사스 대학이면은 미국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대학인데 그 대학의 교수가 도지사의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 있는 꽤 큼직한 대학의 교수가 도지사 어드바이저로 간다? 그게 좀 안 되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래도 텍사스 대학에서 교수를 하지 주지사 그거로 가냐 그랬더니 미국 명문대학 나오고 상원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 가는 거를 제일 좋은 거로 쓴대요. 공부한 거를 직접 써먹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 서울대학 정치학 박사가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간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이게 퀄리티가 낮은 겁니다. 정책 퀄리티 이런 것들이. 요번에 이제 그 잠깐 그 앞에 이제 또 시사 문제 좀 하고 지나갈게요. 이게 바로 오늘 내가 그 저기서 한 얘기인데 국정인사, 국정인사이트, 인사이트라는 거는 통찰력이죠. 통찰력. 그래서 내가 그 방송을 할 때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된다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강의를 합니다. 요것도 자세하게 보실 분은 국정인사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세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 주일로 이제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전쟁하면은 모든 사람이 궁금한 게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 이거가 제일 궁금한데 이제 여기서도 아까 그 어떤 나라는 좋은 나라, 어떤 나라는 나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침략했으니까 나쁜 나라,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침략을 받았으니까 착한 나라.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자, 방어자, 우리가 방어자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올바른 분석을 못 하는데 신문방송 같은 데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내가 6개월을 보면서 미래를 이렇게 한번 보라 했는데 4가지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는 못 이긴다가 내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 통찰력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방송했던 것보다는 훨씬 짧게 4가지로 못 하는데 첫째,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없는 거는 우크라이나는 공군력이 없어요. 우크라이나의 하늘을 나는 전투기는 전부 100% 러시아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말이죠. 이거 미국이나 유럽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발 우크라이나 하늘을 노플라이 존으로 만들어 주세요. 노플라이 존은 비행기가 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거를 미국이 가까다 시리아, 뭐 리비아 이런 데다가 노플라이 존을 선포해요. 그럼 거기는 일체 전투기가 못 날아. 근데 그것을 못 날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비행기가 옆에 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날아가는 비행기 가서 떨겨뜨려야 되거든. 그래야지 그게 효력이 있지. 말로만 거기 비행기 못 날아 그러는데 러시아 비행기 맘 놓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벌써 봄이에요, 봄. 제발 여기 노플라이 존 좀 설치해 달라 그랬더니 나토의 공군사령관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저 전쟁은 우리 전쟁이 아니다. 그 우리 다 보면 정말 잔인해요, 국제 정치가. 그리고 미국은 그다음에 미국한테 또 부탁했더니 미국의 그 대통령 이 백악관 대변인은 지금은 떠났어요. 젠 사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참 애통하다, 애틋하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말로 선언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노플라이 존을 선언을 미국이 하면은 미국 공군기가 거기 가서 지키고 있다가 소련 비행기, 러시아 비행기가 들어오면 가서 격추시켜야 된다. 그거는 3차 대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말은 더 무서워요. We are not interested in the third world war. 우리는 3차 대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국제정치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냥 뭐 자세히 보지 않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불쌍해.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비행기 격추시키면 신문에 이만큼 나. 200대 격추시켰어요. 그런데 200대 격추시키는 미사일, 이거 미사일 들고 다니는 거로 비행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런 좋은 미사일을 줘요. 그런데 그거는 공격을 못해. 방어만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려면 전투기가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는 없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는 너무 많은 땅을 뺏긴 거예요. 이미 뺏긴 땅이 너무 넓어. 이걸 다 찾아와야지 지지 않은 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전쟁할 때 공격을 하는 나라하고 방어를 하는 나라가 있는데 방어는 100번 방어를 했는데 한 번 실패하면 진 겁니다. 마이너스 1 아니에요. 공격을 한 나라는 100번 공격을 했는데 99번 졌는데 한 번 되면 그게 결과로는 이긴 겁니다. 왜? 한마 뺐었잖아. 플러스 1이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 그 괜찮은 신문사에서도 러시아가 뭐 그냥 쫄딱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은 땅을 뺏겼다. 우크라이나가 뺏긴 땅이 대한민국 땅보다 더 넓어요. 10만 킬로가 넘어요. 지금 남한이 딱 10만인데 뺏긴 땅이 이거보다 넓은데 이걸 어떻게 찾아와? 근데 물론 우크라이나 전체는 60만 킬로입니다. 6분의 1을 뺏겼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피난민이 너무나 많아. 그 무슨 얘기냐면은 우크라이나 사람이 4,165만으로 전쟁 시작할 때 통계가 나오는데 1,200만 명이 일단 집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넘어. 집 떠난 사람이. 그리고 외국으로 간 사람이 한 7,800만이 됩니다. 외국으로 간 사람이. 근데 그 집 떠나고 외국으로 간 사람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거든. 특히 외국으로 나간 사람은 미들 클래스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나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안 보고 우크라이나가 이긴다고 늘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넷째, 러시아 이제 곧 망한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의 기준입니다. 1. 식량 자급이 될 것. 2. 에너지가 작업될 것. 그런 나라는 안 망해요. 근데 러시아가 유럽의 에너지를 다 대는 나라거든. 요번에 오늘 신문 보니까 독일 너 요번 겨울에 한번 다 얼어주고 봐라 하고 러시아가 아예 그냥 무기한 가스 공급 중단했습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집에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 되면 라면도 못 끓여 먹지. 지금 다 우리 다 가스로 밥 해 먹잖아요, 그죠? 저 다 구워 먹고 그게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난방 안 되고 식사 안 되는데. 근데 그거를 쥐고 있는 게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진다? 그런 논리가 어떻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유럽이 많이 좀 논란이 많잖아요. 이탈리아는 트레비 분수가 아예 불이 안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뭐 에어컨도 지금 뭐 제한을 하고 영국도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소위 말해서 그 woke.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는 인간들이야. 원자력 같은 거 안 돼. 그리고 저 석유 에너지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바람, 우리는 태양광 이런 걸 하지. 다 망한 거예요. 이제 이 전기 공급에 대한 부분을 미국에 이제 또 눈을 돌려서 유럽 쪽에서는 도움을 청하게 될 텐데, 그럼 저희는 이미 미국이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쪽이 그 전기에 관련한 공급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가 받게 될 영향도 많이 크지 않을까요? 다 마찬. 이 전 세계가 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유럽이 흔들거리면 우리도 당연히 흔들거리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에너지, 그러니까 지구에서 에너지와 식량이 자급되는 나라가 미국하고 소련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래서 강대국이에요. 물론 재수가 좋으니까 땅에 뭐 많아가지고 러시아의 그 에너지, 미국의 에너지, 미국의 식량, 러시아의 식량. 그래서 그런 나라는 뭐 잠깐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시스템에서는 배급이 잘못돼가지고 저쪽에 쌀이 생산됐는데 이게 가정까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가 그 헤맨 것이지 쌀 그 자체가 없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요 네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나는 우크라이나가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다 그냥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다 논문을 보고한 거죠. 어떤 이 전문가가 without air supremacy 하늘을 장악하지 않고 Ukraine is unable to push Russia out of the country. 하늘을 장악하지 않은 채로 자기 땅을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를 쫓아낼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정말 미국이 땅 뺏어주고 싶으면 비행기 주면 됩니다. 근데 비행기 주는데 비행기 조종사가 그냥 나오나요? 공군사관학교 졸업하고도 한 10년 해야지 제대로 된 조종사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공군력 없이는 못 이긴다는 그 얘기. 그러니까 공격을 못 해요. 요새 전쟁에서. 우리 이런 뉴스를 보고서 200개의 비행기가 떨어졌다. 이거는 공격한 게 아니에요. 방어한 겁니다. 러시아 비행기들을 스팅거 미사일 같은 건 들고 다니면서 헬리콥터고 뭐고 다 막아요.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에 소련이 들어갔을 때 아프가니스탄 반군들이 말 타고 다니는데 그 말 타고 다니는 아프가니스탄 반군이 스팅거 미사일을 여기다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 소련 비행기를 맞춰요. 그러니까 말 탄 병사가. 근데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못한 겁니다. 예. 이거는 뭐 뺏긴 땅이 뻘건 건데 뻘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뺏긴 땅이 저만큼인데 저거를 다 되찾아야지 비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이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런 걸 봐야 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지역에 여기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러시아계입니다. 러시아계가 우크라이나 전체의 17%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17%가 다 여기 살아. 이거는 우크라이나 군이 가서 뺏으러 들어가면은 여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피는 러시아인데 국적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아마 대항해서 싸울 거예요. 이런 상황은 우리가 별로 거의 얘기를 안 해주는데 이 전체 인구의 78.8%가 우크라이나인, 17%는 러시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나라는 운명적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난민들이 이렇게 무지하게 나가는데 7월 4일은 이제 520만 명이 외국으로 나갔다. 그중에 350만 명은 아마 안 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임시 거류 받았는데 영주권 따겠죠. 우크라이나 불안해서 못 살겠어 그러면 영주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여기 나간 사람들 1200만 명이 집을 떠났다. 근데 여기서 러시아 사람들 안 떠나겠죠. 그 인구 4천만 중에 80% 치면 3200만이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그 중에서 1200만 명이 떠났다. 3분의 1이 넘는 사람이 이 나라가 와야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 우는 거 보세요. 근데 보면은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복장이 가난하지 않죠. 보통은 되죠. 관찰하는 겁니다. 모든 학문은 관찰로부터 시작돼요. 국제정착도 관찰하는 겁니다. 사진을 유심히 보고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꽤 그 나라에서는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 유심히 보세요. 남자들은 없죠. 전부 다 여자들하고 애들이죠. 전쟁 나자마자 젤렌스키가 18살서부터 60살까지 남자는 출국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3분의 1 빼면은 그러면 더 줄어요. 4천만에서 러시아 사람 7, 800만 빼고 남자 1000만 빼고 그러면은 한 2천 몇백만 남는데 그 중에서 7, 800만이 나갔다.
이게 그럼 나라가 와야 되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전쟁 맨 처음에 났을 때 젤렌스키를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가 나라를 막아야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던 해가 러시아가 망하던 해예요. 그 해 독립했는데 그러니까 1990년인데 그때 비행기가 6,000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나던 때 150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6,000대가 150대로 줄은 거야. 탱크가 8,000대가 있던 나라가 200대로 줄어들었고 그걸 이렇게 줄여놓은 거가 나라를 러시아라는 그 강대국이 옆에 있는데 국방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 이거죠. 그게 전쟁이 나는 거지. 예, 그래서 인구의 17.3%가 러시아계, 77.8%가 우크라이나계. 그러니까 인구의 거의 뭐 5분의 1은 안 되지만은 한 6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뺏긴 땅이 6분의 1 아니에요. 그죠? 딱 맞아 떨어지죠. 이 땅 못 찾아온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러시아 시민권 발부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신청하는 사람 다 러시아 시민권 주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우크라이나 시민보다 러시아 시민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기지 못한다 하는데 그 얘기를 누구도 하기 어려워요. 정말 현실주의 국제정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월 달에 무려 5월 달이니까 전쟁 시작하고 석 달 됐을 때 키신저 박사가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러시아에게 일부 포기하고 휴전을 함으로써 평화를 추구하라. 이거는 참 잔인한 증언이지만 잔인한 어드바이스지만은 참 나도 이 말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키신저 박사가 딱 하는데 이게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정답입니다. 더 이상 하면은 네가 땅을 뺏어올 거냐? 사람만 더 죽잖아. 더 나라만 망하고. 이제 내후년에 GDP가 얼마나 줄어들지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 뭐 전쟁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냉혹하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그 선과 악이 어디 있어요? 미국이 우리는 3차 대전에 관심 없어요. 너네들 불쌍한데 그거 말로 해서 되겠어? 비행기 날아다니지 못한다는 선언을. 그거라면 미국 비행기가 가서 또 줘야 되는데 그럼 소련하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게 3차 대전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 전쟁에는 관심이 없지. 그러니까 무기를 주더라도 공격 무기를 안 주고 방어 무기만 주는 겁니다. 뭐 스팅거 미사일이 좋다 뭐가 좋다고 흥분하는데 그리고 러시아 비행기 떨어졌다라고 막 그 뭐 나쁜 놈이 그 나쁜 놈이라고 아까 내가 나쁜 놈이라고 분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힘센 놈이 얻어 터지면 기분 좋잖아 우리. 솔직히 안 그래요? 이런 거는 올바른 국제정치 분석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오늘 그 고버초프 얘기도 잠깐 할 텐데 1986년에 게임 플랜 뭐 전쟁 계획이라고 해도 됩니다. 찌부그뉴 브레진스키라는 이 사람이 이 현대 국제정치학자 중에 날리는 사람이에요. 책도 무지하게 많이 썼고 카터 때 국가안보보좌관이라 현실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학생들이 물어봐요. 교수님, 미국하고 소련이 혹시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그럼 또는 소련이 자본주의 국가가 되면은 두 나라는 서로 으르렁거리는 일을 멈출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 두 나라가 싸우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가서 부딪히게 돼 있는 임파이어, 둘 다 강대한 제국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색깔이 달라서 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소련이 공산주의, 그러니까 미국이 공산국가가 되더라도 소련하고 싸워. 그리고 소련이 자본주의 국가가 되더라도 싸워. 안 싸우는 조건, 한 놈이 힘을 잃으면, 한 놈이 힘이 빠지면, 중국이 힘이 빠지면 미국하고 안 싸웁니다. 미국이 힘이 빠지면 중국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국제정치의 해석, 이제 우리가 요 다음에 나올 텐데 국제정치의 분석 방법이 3차원 분석 방법이라고 해서 그보다 더 갈라놓은 사람들이 1. 국제정치를 분석할 때는 김정은이를 보면 돼. 히틀러를 보면 돼. 후세인을 봐야 돼. 부시를 봐야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휴먼 레벨 어프로치라고 그래요. 인간을 보자. 그 나라의 지도자. 저놈이 좀 다른 놈 아니겠어? 저 앞에 대통령하고 이 사람 확실히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됐으니까 외교 정책이 달라지겠지. 그게 이제 레벨 1, 뭐 1차 또는 레벨
그러니까 뭐 휴먼 레벨 어프로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에 관한 연구 이거는 국제 정치를 1차원 1레벨에서 보는 겁니다. 야, 그때 독일이 나치스라는 제도가 있었고 소련의 공산주의라는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거가 싸운 거 아니야? 스탈린하고 히틀러가 싸웠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나치즘이라는 극우 사상하고 저쪽에 극좌 사상하고 맞붙은 거 아니야? 그리고 레닌이 말했듯이 자본주의 국가들은 운명적으로 제국주의가 되죠. 그리고 제국주의가 되면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레벨 2 어프로치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사회, 국가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레벨 2, 2단계, 뭐 2차원 그런 뜻입니다. 그 소시에탈 어프로치라고도 그래요. 사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회들이 싸운다. 막시즘이 대표적으로 레벨 2 어프로치입니다. 막시즘은 전부 그 나라가 자본주의야 그러면 저는 전쟁하겠구만. 자본주의는 운명적으로 제국주의로 가고 제국주의는 전쟁하게 돼 있지. 그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정치 이론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이야 힘. 세력 균형이 깨지면은 평화가 오든지 전쟁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 이거는 레벨 3 시스템 어프로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브리젠스키 교수가 한 말은 야, 그 두 나라가 같은 공산주의고 같은 자본주의 관계없어. 이 말은 막시즘하고는 확 다르죠. 그거는 하나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야. 사회주의 국가끼리는 전쟁 안 해. 이건 레벨 2하고 이건 3입니다. 레벨 1은 히틀러라는 고약한 놈이 나와서 2차 대전이 터진 거야. 라고 얘기한 건 레벨 1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 거는 레벨 3다. 국제 정치는 항상 그 세 개를 다 하는데 세 개가 다 이제 학자들의 관심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레이간의 이 냉전 종식 정책이라는 걸 할 때는 끝까지 레이간이라는 개인 차원의 초점을 맞춰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미소 이제 국력 비교를 해가지고 냉전이 어떻게 끝나는지 봤더니 그거는 시스템 어프로치예요. 국력 비교니까, 힘의 비교니까. 그리고 미국이라는 자유주의 사회와 소련이라는 독재 사회의 그 차이점이 뭐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연구하면은 그거는 레벨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시즘이 레벨 2의 대표적인 그 연구 방법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어느 차원이 더 특별히 유리하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이 이제까지 좋아했던 것이 레벨 3입니다. 힘의 분석이야. 힘의 분석.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러죠. 국제정치는 당구 이론이다. 공이 가는 대로 힘이 받는 대로 이렇게 공이 튀고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은 관계없다는 소리냐. 속보다는 겉이 더 중요해. 속에 그놈이 대통령이 클린턴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9월 11일 날 미국이 테러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때 부시가 대통령이 아니고 클린턴이었다 하더라도 아마 비슷하게 했을 거다. 부시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클린턴도 그렇게 했을 거다. 이 방에 불나면 전부 뛰어나가지. 안 뛰어나가고 버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스템을 봐야지 그 속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법이니까 뭐 이제 또 어떤 좀 나누면은 디시전 메이킹 과정을 봐야 된다. 독재 국가의 정책 결정 구조, 자유 국가의 결정 구조가 서로 다르다 해가지고 뭐 그거 따지는 사람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이제 크게는 인간 그리고 국가, 국제 체제로 보는 것이 제일 정치학자들이 흔히 보는 방법이다. 이거는 체제를 보는 방법이에요. 내가 오늘 고바초프를 설명하기 위해서 레벨 1으로 한번 세상을 봐보자는 고바초프가 며칠 전에 죽었는데 이것도 내가 그 유튜브 방송으로는 했습니다. 냉전이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1945년부터 1990년까지를 국제정치 역사에서 냉전 시대라고 그래요. 냉전이라는 말은 이게 이 영어 단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미스노머라고 그럽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소리라. 왜 그러냐면 war is not cold니까. cold war. 아니 세상에 전쟁이 차갑다니 말이 되나. 전쟁은 언제든지 뜨겁지. 초등학생들한테 전쟁에 대해서 그림 그리라고 그러면은 빨간 거로 막 불나는 거 그래요. 이게 뜨겁거든. 전쟁 그리면 그냥 전쟁에 대해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 친구들은 전부 불타는 그림을 그립니다.
사람들이 죽고 불이 타는데 그게 뜨겁지. 그래서 워는 그냥 무조건 핫이에요. 근데 왜 콜드워라고 그러느냐? 이 시대의 특징이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두 나라가 보통 강한 게 아니야. 그레이트 파워가 아닙니다. 그레이트 파워가 아니라서 학자들이 슈퍼 파워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슈퍼 파워는 by definition 정의상으로 내가 슈퍼 파워면은 내가 전체랑 싸워서 이기면은 슈퍼 파워야. 다 덤벼. 그래도 이겨. 그러니까 슈퍼 파워는 논리적으로 한 나라여야 돼요. 그죠? 나머지 다랑 싸워도 이기는 나라니까. 근데 그런 나라가 두 개가 있었던 거라. 소련이 여기 있는데 얘도 나머지 다랑 싸우면 이겨. 핵이 몇만 발 있으니까. 미국도 몇만 발 있으니까. 그래서 둘이 못 싸워. 왜?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못 싸우니까 그냥 화만 나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전쟁을 참 그 영어 실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콜드워라고 부른 겁니다. 말을 만든 거예요. 야, 냉전 시대.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그 서로 으르렁거리고 에너지가 분출이 안 돼. 그 에너지를 조그만 전쟁으로 분출한 겁니다. 그게 한국 전쟁, 월남 전쟁 이런 거예요. 대리 전쟁이란 말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냉전 시대가 세계에서 가장 평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강대국들이 하는 건데 냉전 시대 때는 강대국 전쟁이 없어요. 강대국끼리 싸운 전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약소국이 대신 싸워준 거예요. 그 뒤에는 강대국이 있고. 근데 우리는 세계적인 평화 시대에 뜨거운 전쟁을 한 나라야. 그래서 한국 사람은 냉전에 대해서 인식이 아주 나쁩니다. 그런데 냉전은 평화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강대국이 전쟁을 안 하는 시대야. 전쟁이 있어서도 작은 전쟁 몇 개밖에 없었어. 한국 전쟁, 월남 전쟁 같은 소규모 전쟁들. 2차 대전, 1차 대전에 비교가 안 되죠. 나폴레옹 전쟁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냉전이라는 좋은 시대를 살았는데 그 시대에 대해서 아주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전에 매단되는 열전을 우리가 치르는 바람에 그래서 국제정치 분석하는데 이제 많이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그 뭐 냉전이란 말을 어원은 누가 썼냐는 말을 책마다 다른데 뭐 버나드 바루크라는 뭐 미국의 그 기억가가 썼다는 말도 있고 월터 리프먼이라는 그 유명한 신문 기자가 썼다는 말도 있고 뭐 이거는 어원까지는 누가 먼저 말했다는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하여간 이 냉전이라는 미스노머 말이 되지 않는 말을 발명했고 이 시대가 갔고 이 시대는 전쟁 없이 끝났다. 근데 지금 중국과 이제 미국의 싸움을 또 세컨드 콜드워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몇십 년의 냉전이 이제 끝났죠. 냉전은 끝나게 하는데 휴먼 레벨로프죠. 레벨 1으로 한번 설명해 보는 겁니다, 오늘. 고바초프가 1931년생이고 2022년에 이제 8월 30일 날 죽었으니까 91세를 살았는데 소련을 문 닫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소련 끝나는 날 대통령 사표를 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정책이 페레스트로이카. 아마 그 등소평의 개방개혁 정책의 개방개혁 정책이 더 먼저예요. 그건 78년이고 이 사람의 그 페레스트로이카는 85년부터입니다. 아, 이게 공산주의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미국한테 못 당했구만. 이거 바꿔야 되겠어. 바꾸다 보니까 그릇까지 다 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실수로 깼는가 일부러 그냥 알고서 깼는가 했는데 지금 판단은 알고서 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체제는 골로 가야 돼. 이거 가지고서는 이 러시아 민족이 미국하고 싸울 수 없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소련이 이제 나라가 소련이 붕괴된 날이 1991년 크리스마스 날 붕괴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러시아가 생겼는데 이 러시아는 바로 소련 혁명으로 무너뜨린 제국 러시아예요. 황제 니콜라스 황제의 러시아인데 그 러시아가 썼던 깃발을 그대로 다시 이어받았다. 소련이 망하면서. 그래서 참 이게 역사적인 사진이죠. 크레물린 궁전에 소련 깃발이 내려가고 소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니온 오브 소비에트 소셜리스트 리퍼블릭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화국 16개가 모여서 소비에트 유니온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USSR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그냥 러시아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나라들이 그러니까 뭐 쉽게 없어지고 그래요. 근데 이 고르바초프가
이 없어질 때 마지막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을 그래서 그 고레스라는 그 성경책에 나오는 고레스 왕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다시 이제 돌려보내고 성전 건축하는 데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교도인데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일꾼이 된 사람을 보통 우리가 고레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체는 기독교도로 열렬하지가 못해. 그런데 한 일을 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일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고르바초프 was like biblical king Cyrus, 고레스, 키루스. 뭐 이게 발음을 여러 개 하는데 우리는 그냥 키루스라고 해서 고레스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같은 사람이지 He liberated the people of God.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해방시켰어.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1917년에 종교는 못 믿게 했죠. 페레스트로이카 때 종교 믿어도 돼 해갖고 러시아 종교회가 이때 살아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러시아 종교회는 완전히 그거는 이단으로 치지 않는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 읽어보지 못했는데 둘이 만났을 때 고르바초프랑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은 엄청난 그 기독교도입니다. 그 밥 먹을 때 이제 기도를 하자고 그래놓고 레이건 대통령이 그냥 눈을 뜨고 본 거야. 고르바초프를. 끝까지 눈을 감고 기도를 한 다음에 끝에 아멘 그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 친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얘하고는 할 수 있다. 얘하고 세상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페레스트로이카를 할 때 이제 고르바초프가 러시아 종교회를 부활시켰는데 그것이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 정책의 가장 큰 수확 중 하나다. 잘한 일이다라고 대답을 했고 1990년에 종교 자유법을 지지를 했고 그 1989년에 러시아는 공산국가니까 국영방송 하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미국 가면 캘리포니아에 그 크리스탈 처치 수종교회라고 진짜 끝내주는 교회가 있어요.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를 1989년에 소련에 초청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한 거야. 그게 러시아 무너지는데 아주 엄청난 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고레스, 사이러스, 키루스 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르바초프가 나중에 이제 서방 그 매체하고 얘기한 건데 우리는 러시아 사람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다수는 믿는 사람들이죠. 정신적 자유가 없다면 그리고 인간이 선택할 자유가 없다면 진정한 자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 이런 걸 보면은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라는 그릇을 깼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깨고 보호하려고 그러다가 깨먹은 거다라기보다는 아마도 깬 거 아닐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에 좀 그런 경향이 여러분들이 느낄 것 같아요. 이거 미국 대통령 부인입니다. 뭐 낸시 레이건이라고 해서 인물이 뭐 배우 출신이니까 아주 그 늙은 나이에도 깔끔하고 이렇게 잘생긴 여자입니다. 라이사 고르바초프라고 이 사람도 원래 그 부인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공산국가는. 근데 고르바초프는 부인을 데리고 다니고 부인이 외교하러 다니고 그래서 막 욕했습니다. 왜 여자가 설치느냐고. 그런데 이것이 그 냉랭하던 분위기를 깨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국 소련이 서로 너 죽고 나 죽자 하던 시대에 만나가지고 근데 이 고르바초프 이 사람은 냉전이 끝나고 9년 만에 죽습니다. 죽을 때 이 사진을 보면은 고르바초프가 이 사람이 인간이 다정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Alone with myself 이제 나 혼자 남았구나라고 그런 말이죠. 자기 부인이 죽은 데 대해서 참 그 표현을 그냥 한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 딸이야. 딸이라서 내가 이걸 보고서 휴먼 레벨 어프로치가 국제정치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맨 처음에는 그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나라로 치질 않았으면 저 새끼들 다 죽여버려. 저것들이 우리가 무기를 만들면 저것들도 만들 거야. 그럼 저건 이제 망해. 우리 뛰자고. 그래서 그냥 무기를 왕창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좌파들은 저 늙은 영감이 3차 대전 일으킬 모양이라고 난리가 나고 그랬죠. 근데 이제 러시아 이 사람은 미국하고 싸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딱 알고서 그리고 이제
둘이 이렇게 친해요. 나이는 20살 차이인데 한 사람은 1911년생이고 레이건 대통령도 참 그 대단한 분입니다. 그 고바초프도 그래서 나는 고바초프는 개명군주로 봐야 된다라고 근데 유튜브 방송에서 말을 했어요. 유튜브 방송에 요거보다 기니까 이게 이제 요거가 그 맨투맨, 피플 투 피플 뭐 그런 관계인데 이거는 정식 회의가 아니에요. 이게 1985년에 냉전이 한참 셀 때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둘이. 말을 해보자 그래도. 그래서 중간에서 만난 겁니다. 제네바에서 만난 거야. 고바초프도 비행기 타고 몇 시간 오고 레이건 대통령은 몇 시간 가고 그 중립국에서 만나가지고 한참 회의하다가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우리 잠깐 쉽시다 하고 가서 이제 안락한 데 앉아가지고 고바초프한테 물어봤대요. 당신네들 혹시 우주가 그러니까 화성인이 예를 들자면은 미국을 공격하면 우리 도와줄 거요? 그랬더니 물론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화성놈들이 소련을 공격하면 우리도 당신네들 도와주겠어. 거기서 이제 이 물꼬가 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록 생각이 달라갖고 싸움질을 하지만은 같은 지구인이고 같은 휴먼 빙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다 통해서 레이건이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밀어붙이면 저놈은 전쟁으로 응수하지 않고 자기 나라를 바꿔놓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죠? 그래서 레벨 와 어널리시스 이것도 의미가 상당히 있는. 그래서 회고록 읽으면 국제정치 분석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회고록, 히틀러 회고록, 뭐 레이건 회고록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뭐 이렇게 바꾸나 하는 거를. 근데 이제 물론 회고록은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 변명이 많아요. 그 자기 웃줄이 많고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벨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그 분석 다 의미 있다. 여기 이제 슐츠라는 장관이 레이건 대통령의 국무장관이 이제 신문하고 인터뷰한 거예요. 그 지금 내가 말한 얘기. 화성이 우리를 공격하면 당신들도 우리 도와줄 거요. 예, 도와드리죠. 당신네들 공격하면 나도 소련 도와줄 거요. 이게 얼마나 그 역사의 한 중요한 이거는 서로 몰라요. 이거 딱 둘이밖에 하지 않은 말이니까. 한번 어디 자료 뒤져보면은 이 사람들이 남긴 일기장인가 뭐 이렇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1987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밀어붙인 겁니다. 고바초프 씨 일로 오세요. 와서 이 담을 무너뜨리쇼. 그래서 기자들이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저 영감이 써주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게 3차 대전 소련이 저거 화날 텐데 야 고바초프 너 일로 와 임마 이거 부셔 네가 싼 담아냐 이게 냉전이 무너지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 얘기했을 때 미국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유학을 때 했으니까 야 기자들이고 또 레이건 또 들이대 욕먹는구나 저 영감이 또 말을 막 흘려서 뭐 근데 흘린 게 아니라 역사가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일부러 한 얘기다. 그리고 고바초프랑 딱 라포 그 프랑스 말로 라포를 형성해가지고 따뜻한 인간관계가 된 거야.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말 정도 했을 때 화 안 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 냉전이 끝났는데 더 휴먼 팩터 영국의 그 마가레트 대처 수상 그리고 고바초프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이 세 사람이 마음이 다 잘 맞아떨어져서 그 냉전이라는 정말 3차 대전 날 줄 알고 그거 나면 우리가 다 죽는다고 생각하던 이 시절을 종식시킨 그 3인방이에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 한 사람 빼라고 그러면은 이제 마가렛 대처가 빠지지만은 그 책이 이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치 브라운이라는 이게 옥스퍼드인가 옐대인가 그런데 그 교수가 이제 휴먼 레벨을 해서 냉전의 종식을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세 사람의 관계를 쓴 거예요. 뭐 역사에 참 행복하던 시점입니다. 야, 이 두 나라가 이렇게 정말 무지막지한 무기를 다 안 만들기로 결정할 수 있구나. 그걸 어떻게 안 만든다고 그걸 어떻게 포기를 하지? 미국이 포식 미사일이라고 2,000km 가는 겁니다. 소련의 SS-20이라고 그것도 2,000km 가는 거예요. 그거를 서로 갖다 놓으니까 그건 전쟁하겠다는 소리라.
그놓고 그러다가 그 우리 다 없앱시다. 드디어 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 유럽에서 싸움하지 않기로 사인하면서 뭐 역사의 행복한 순간입니다. 나는 이거 볼 때 야 이것도 되네 하고서 오히려 오래 갈까? 근데 뭐 오래 가고 러시아가 이제 망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자료를 많이 못 읽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레이건 대통령이 셋 중에서는 제일 먼저 죽었죠. 나이도 제일 많고 장례식 때 고버초프가 와서 아주 그 감동의 장면입니다. 그죠? 친구야 잘 가게. 뭐 친구보다는 아니지. 20명 형님 잘 가시오지. 그러니까 잘 가시오. 그리고 저 옆에 보면은 그 영국의 마가렛 대처 이 사람이 와서 참 뭐 오빠쯤 되겠나요? 둘이 이렇게 친했어요. 아주 요 시대의 그 국제 정치의 레벨 1을 분석해 보면은 참 그 인간적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다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그 인류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관계. 그러니까 그 아치 브라운 교수 같은 사람이 휴먼 팩터, 냉전을 끝낸 인간적인 요인들이라는 책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 뉴욕에 가 보면은 그 이제 악이 선을 제압한다라는 그런 동상 이름이 그거예요. 동상 이름이 Good defeats evil. 그러니까 선이 악을 제압한다 해갖고 악을 용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을 찌르는데 창에 십자가가 있죠. 이거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왜 십자가라냐 그러면 아니야 이건 그냥 창이야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십자가네라고 또 볼 수도 있고 찌르는데 요 부분 용의 요 부분을 망가뜨린 더 이상 만들지 않기로 한 미국의 퍼싱 미사일을 녹이고 소련의 SS-20 미사일을 녹인 그거로 요 용을 만든 거예요. 의미가 있는 유엔 그 빌딩 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가서 뭐 이상한 거나 하지 말고 이런 걸 봐야 돼요. 가서 뭐 그냥 뭐 고기 맛이 좋더라가 아니라 이런 그 의미 있는 역사의 이 미사일이 바로 그 서로 폐기하기로 한 미사일로 만들었대 하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요거는 그저께 인도에 있는 어떤 그 민간 구호 단체에 북한 외교관 2명이 인도한테 쌀을 10,000톤 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낸 겁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어디 가서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주겠다고 그랬죠. 조건 핵에 포기하면은 미국도 안 되고 어디 공식적으로 안 되니까 인도의 민간 단체를 가서 달라고 그랬는데 그 인간 민간 단체가 자기네들이 배를 알아보고 있다. 그러고 나오면서 캐나다한테도 달라고 그랬다. 민간 단체. 이게 국제 망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페이스북에 나온 거라. 페이스북에 나온 거예요. 근데 북한이 금년 봄에는 가뭄이 엄청 들었고 여름에는 대홍수가 났습니다. 역시 정치를 잘해야지. 우리가 옛날에 그랬죠. 하늘이 노해가지고 그 왕을 벌한다고. 가뭄 들고 홍수 나고. 가뭄과 홍수가 한꺼번에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그죠? 그래서 금년 봄에는 가뭄. 금년 가을에 여름에는 홍수 해가지고 지금 쌀 달라고 손 내밀었는데 이거가 인터넷에 뜨니까 너무 창피해서 북한 식량 지원 요청 사진 삭제했다. 그 다음 날 보니까 사진이 없어. 빈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조금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느라고 게시물이 삭제됐는데 북한이 항의해서 그런가 혹은 얘네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자체 결정했는가 항의했겠죠 당연히 안 그랬겠어요? 그거 왜 이렇게 좀 비밀로 했는데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우리 창피하게 만들고 난리야.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진을 다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방송으로까지 나갔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런 일이 최근에 있었고 그 여자 대통령이 약한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차잉원 대통령이 대만 대통령이 주권을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려는 타이완의 결의는 압력과 엄포로 인해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해놓고 그러고서 드론을 격추시켰습니다. 중공 드론을. Taiwan fires at Chinese drones. 이게 또 이게
이게 이제 요게가 이제 그레이존 워페어라고 그래요. 이게 전쟁 같지도 않고 아닌 것 같지도 않고 건드려 보는 거야. 받아 쳐버린 겁니다. 8월 그러니까 중국이 군사용 드론을 보낸 게 아니라 시빌리안 드론을 보는데 쏴버린 거야.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이제 본토도 아니고 금문도라고 그래갖고 이제 본토하고 거의 붙어 있는데 그게 대만 섬입니다. 조그만 섬이 금문도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중국 본토가 보이는 데예요. 거기 8월 달에만 드론이 25번을 들어왔다는데 그냥 갈겨버린 거예요. 일단 들어왔으니까 이거 이제 중국이 테스트를 했는데 반응을 한 겁니다. 이게 민간인데 쏠까 말까 하고서 이게 중국이 일부러 민간 드론을 보냈겠지. 이제 그 크리스 채플이라고 중국 뉴스를 아주 전문으로 해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요거 채널 제목이 China Uncensored. 그러니까 검열받지 않은 중국 해가지고 중국의 내부 그런 이슈들을 잘 해줘요. 그러니까 미국 누가 이제 정부에서 후원을 받고 하는 것 같아 이 정도면은. 근데 그 뉴스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일이 세상신문도 안 찾아봐도 이런 거로 이제 좀 공부를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그 대만이 중국 드론을 저거 쐈을 때는 현지 사령관, 현지 뭐 중대장, 대대장이 아닐 거라고. 이거 쏠까요? 끝까지 올라갔겠지. 갈기세요. 대통령이 갈기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바로 그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국제정치 보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건 숙명여대에서 그날 내가 신문에서 보고서 꽤 괜찮은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은 북한에서 우리를 이제 이거부터 이제 본론 이론이에요. 우리를 쏘는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그 미사일이 10만 불, 몇십만 불짜리다 이거야.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요격하는 거는 몇백만 불, 몇천만 불짜리다. 그러니까 너무 쏴서 맞히는 게 당연히 더 비싸겠지, 그죠? 그거는 레이더도 좋아야 되고, 그거는 좀 거시기하다라는 식으로 신문에 쓴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10만 불짜리가 날라오는데 이걸 맞추려고 500만 불짜리를 사와? 50배 비싼 거? 이게 말이 되냐? 내가 그날 이제 숙명여대 이제 그 정치외교학과가 명신관이라는 그 건물이 큼직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북한이 그냥 뭐 10만 불이라고 칩시다. 근데 요걸 맞히는 이 미사일은 500만 불이다. 뭐 50배가 비싼지 잘 모르겠는데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거시기하다고 그러는데 얘를 맞히기 위해서 사온 게 아니에요. 내가 그날 그래서 애들한테 야, 이 건물 값이 얼마쯤 될까? 이 명신관이라는 숙명여대 정형외과가 있는 건물 값이 얼마가 되겠냐? 저거 10만 불짜리를 맞추려고 100만 불짜리 사온 게 아니라 이 1000만 불짜리를 보호하려고 사온 거야. 그렇죠? 얘를 보호하려고 1000만 불짜리 사오는 겁니다. 500만 불짜리를 얘를 보호하려고 사오는 것이지 저는 10만 불짜리를 깨려고 사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제때 못 싸워서 진 거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국가 안보가 중요하니까 사와야 됩니다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저걸 사온 거는 500만 불짜리 칩시다. 5억 불짜리를 지키려고 사온 거야. 이거 5억 불 안 되겠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고 중간중간에 그 논리적으로 싸워서 현장에서 이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그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얘를 보호하니까 얘보다 싸면은 사오면 되는 거예요. 미사일이 얘보다 싸면은 우리 이 건물 하나라도 미사일 값보다 비싸지 않겠어? 이거 보호하려고 사오는 거예요. 저 10만 불짜리 싸구려 미사일을 깨려고 사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국제 정치는 역설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우리가 저 미사일을 맞추려고 이걸 사왔는데 그것은 그 미사일보다 100배나 더 비싼 이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생명은 값이 얼마예요?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이거를 보호하려고 사온 것이지. 바로 이거를 그래서 이런 논리를 하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즉각 순간순간에 받아쳐서 넘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아까 우리 민서영 하구가 얘기를 했는데 중요하죠. 말씀에서 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들은 말이 따뜻해.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즉각 받아칠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공부하면 다 나와요. 공부에 다 있습니다. 답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말이에요. 이완용이 만세에 그런 겁니다. 맞아. 나는 전쟁을 하기보다는 나쁜 평화를 택한 거야. 이완용이 만세입니다. 그 말은. 이완용이는 평화를 택했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가 빠졌는데 평화는 정의롭지 못한 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에 정의라는 요인이 빠지면 그것은 더 이상 평화가 아닙니다. 전쟁 없는 상태가 다 평화가 아니에요. 응? 국가들은 왜 전쟁하는 줄 아세요? 좋은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좋은 평화를 위해서. 모든 게 다 평화가 아니니까. 일제시대 때 평화로웠잖아. 댐비지만 않으면 평화로워요. 뭐 댐비지도 안 되고 갖다 막 팹니까? 굴종과 평화는 다르답니다. 굴종은 자유가 아니에요. 굴종은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논법이라면은 너 이완용이 좋아하는 거야 라고 딱 받아치면 됩니다. 어떤 정치가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면 이완용이 한 일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여기서 왜 이런 에러가 나느냐. 전쟁을 한다. 평화를 한다라는 말 안 쓰죠. 전쟁하고 평화는 그 속 캐릭터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품질이 다른 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평화는 목적이에요. 전쟁은 수단이고 때로는 평화를 위한 수단이 전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수단하고 목적하고 놓고 두 가지 중에 하나 택하세요 그러니까 말이 돼요. 그래서 그 평화와 전쟁을 같은 레벨의 말로 하면은 전쟁에 받는 말은 전쟁 안 하기입니다. 다른 말로 포기야, 항복이야. 그러니까 전쟁에 받는 말은 평화가 아니라 항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같은 레벨의 언어라고 생각하고 얘기할 때는 물론 정치가가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그러면은 그 두 개를 동차원에다 놓고 한 얘기겠죠. 목적이고 수단이라고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때는 전쟁할 거예요, 전쟁 안 할 거예요라고 물어봐야지 전쟁할 거예요, 평화할 거예요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높은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는 선생님한테, 귀하한테, 대통령 각하한테, 장관님께 평화라는 전쟁이라는 수단을 잘 활용해서 평화를 지켜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 군대도 안 갔다 왔지만 대장시켜줬잖아. 말장난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가 말장난이에요. 전략론은 비관론에 근거하는 것이다. 쟤네들은 저걸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대비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을 만들 수 있다고 대비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 나라를 언제든지 호시탐탐 공산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대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좌파도 아니에요. 근데 설마 북한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선생님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얼치기들. 근데 뭐 같은 민족인데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 정치가 그 역설적이고 그리고 이제 국제 정치는 무정부 상태라고 얘기했는데 무정부 상태라는 거는 우리 오늘 에스더가 그냥 예를 들어서 시계를 1,000만 원짜리를 차고 왔어. 무정부 상태면 가다가 저거 뺏깁니다. 가다가 길에서 흉악한 놈들이 와서 야 시계 풀어. 시계 내놔. 근데 에스더가 힘이 세서 시계를 뺏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정부가 있어. 경찰이 있고 법이 있어. 근데 국제사회에는 그게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아직 없어요.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우주 이념은 생깁니다. 아까 고바초프하고 레간이 그랬죠. 우주 전쟁하면 우리 힘을 합쳐서 싸우자. 그때 아마 고바초프가 네가 사령관이라 그럴 거예요. 지구총사령관. 그때는 이제 애나키가 없어지는 겁니다. 국제 정치를 무정부 상태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애나키라고 한다고 그랬죠. 애나키. 애나키는 아키가 없다. 이게 전번에 잠깐 했죠. 노아키. 그래서 모노아키는 모나키, 군주 한 사람. 폴리아키. 그래서 이제 무정부 상태. 올리가키는 소수가 지배하는 거. 폴리아키는 다수가 지배하는 거. 그러니까 과두제는 그러니까 그 귀족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왕은 특별히 없어. 하지만 귀족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올리가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군주제, 모나키라고 그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폴리아키, 즉 데모크라시, 대중이 다스리는 나라, 많은, 그것이 리퍼블릭이라는 뜻도 되고, 리퍼블릭은 rule by the many, 여러 명이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인 겁니다. 여러 명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대통령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 정치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서도 무정부 상태가 있어요. 그게 옛날 서부가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서부의 사나이들이 전부 다 총 차고 다니죠. 총 잘 쏘는 놈이 왕이죠. 여기서는. 얘네들가 왜 이렇게 무법지대가 됐냐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서서히 서쪽으로 커가는데 사람들이 먼저 갔어요. 서쪽을. 그 1849년에 샌프란시스코 부근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된 거라. 그러니까 이제 금을 캐겠다는 그 용감한, 뭐 좋은 말로 하면 용감한 기업가, 뭐 건달들, 뭐 깡패들 다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직 못 따라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 사회가 캘리포니아에 못 따라간 겁니다. 우리 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 있죠. 델터 마이너 49er and his daughter 클레멘타인. 듀엘 하면서 마인 하는 사람들. 거기다 텐트 치고 금광 캐는 아저씨들. 델터 마이너. 49er는 1949년에 간 사람들. 1849년. 그래서 49er라고 그러는 그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그 미식축구 팀이 49er야. 그 49년도에 거기 왔던 사람들의 후예들이라 해가지고 그 49er 그리고 그의 딸 클레멘타인 해가지고 이제 그 뭐 미국 민요죠. 그때 49er들이 갔을 때 미국 사회는 애나키다 이겁니다. 그 애나키니까 거기서 사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 꼰충이지. 그래서 서부 영화가 전부 다 꼰충 차고 다니는 거야. 이제 보안관들이 갔을 때는 아직 제도화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캘리포니아를 덮은 다음에 거기 이제 애나키에서 벗어난 것이죠. 근데 요새 그 미국이 막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민병대가 있는데 이 민병대는 미국의 헌법입니다. 미국 헌법 2조에 A well-regulated militia, 이게 이 민병대예요. 잘 규제된 민병대는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자유국가를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the right of the people, 그래서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rms, to keep and bear arms, 총을 가지고 다니고 총을 들고 다닐 권리를 shall not be infringed, 뺏지 못한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총을 들고 다닐 권리, 총을 보유할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총 차고 있으면은 독재 못합니다. 하겠어요? 북한 모든 2,500만의 집에 꼰총 하나씩 있어 보세요. 김정은이가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미국의 그 전통을 따지는 사람은 절대로 총기 폐기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논쟁이 아직도 심각한데 일본 보세요. 총기 없는 나라인데 총 만들어 갖고 총리 쏘잖아. 뭐 거기 총기가 많아서 암살 사건이 나나요? 그러니까 총 없으면 칼로 찌르는 거죠. 그 지금 미국이 이제 민주당 좌파 정권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디펀드 더 폴리스, 백인 있어봤자 흑인만 힘들어. 그래갖고 경찰 막 돈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우리가 마을을 지킨다고 해서 백인들이 저러고 나오는 겁니다. 그 지금 민병대가 지금 미국에 많아요. 생각보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름하여 프라우드 보이스야. 뭐 할아버지인데 자기가 보입니다. 프라우드 보이스.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장을 확실하게 했는지. 뭐 이라크 전쟁 간 현역군인처럼 했죠. 그리고 저 사람들 보통 보면 경찰 출신, 군인 출신, 그래가지고 영감들이 연금 받으면서 다 저거. 그래서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 저 사람들 다 트럼프 지지자들이야. 압도적으로. 옆에 그 대머리 까진 뭐 털보 아저씨들 보세요. 미국 가면 저런 사람들 많아. 야, 이게 그래서 정부가 국민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그 동네에는 내가 어느 동네 우리 사는데 그 동네는 뭐 범죄가 0이라던데 그랬더니 아빠
범죄를 할 놈들이 그 동네 다 총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아예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그 동네 가면은 꼰총 한 장으로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가는 거야. 그 이제 이게 미국의 총기가 3억짜리라며. 인구가 3억 2천만인데 다 갖고 있다는 소리죠. 보세요, 이 영감들이 다 총 들고 우파 민병대입니다. 캘리포니아 한 어떤 그 카운티는 이 민병대가 접수한 데도 있어요. 이게 뭐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서 경찰들이 못하면 우리가 하지 않은. 극우가 뭔지 보여. 자꾸 우리 보고 극우라고 그러는데 일본이 대검으로 사회당 당수 찔러 죽이는 겁니다. 이게 극우가 뭔지를 가장 대변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 이념을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국좌입니다. 극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극좌도 사실은 없어요. 극우도 없고 여기는. 몽둥이 할머니들이 무슨 극우야. 태극기가 뭐 무슨 흉기예요. 그래서 이런 언론 프레임이죠. 근데 그 프레임을 엘리트들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 목사님 보고 구글하는데 언제 목사님이 뭐 몽둥이 들고 나갑시다 그랬어요. 다 광화문에 몽둥이 하나씩 들고 모여서 그런 적도 없죠. 오히려 그럴까봐 못하게 말리고 그러죠. 이거. 그래서 극우의 표상이 이 사진이라고 나는 봅니다. 1960 몇 년인가 그래요. 젊은 친구가 그냥 가서 뭐 대검으로 찌른 거죠. 그냥 학생이에요, 학생. 교복 입었잖아. 그래서 국제 정치에 그럼 질서가 없냐? 있어요. 그 질서는 무슨 질서인데? 총으로 유지되는 질서입니다. 힘으로. 힘이 있으니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는 나라는 분명히 없어요. 누가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어? 미국이 우리보다 힘이 센 건 사실이지만 우리 위는 아니거든. 우리가 저쪽 뭐 자마이카보다 힘이 세지만 자마이카가 우리 밑은 아니에요. 유엔 가면 다 한 표라고. 그래서 힘은 다 같은데, 이 법적 권위는 같은데 국제적인 법이 없다며. 그렇지, 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의 질서가 있다. 그래서 그 힘이 큰 나라 하나가 유지하는 질서를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타니카. 영국이 너무 쓸 때는 영국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영국의 질서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브리티시 팍스가 피스죠. 영국식 평화. 그리고 한때 미국식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 중국은 팍스 시니카를 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팍스 차이나라고 그러는데 앞에를 라틴어로 했으면 뒤도 차이나로 해야 되죠. 뒤도 라틴어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팍스 차이나는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다른 말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팍스 시니카, 팍스 아메리카나를 대체하고 싶은 거죠. 옛날에 로마가 됐을 때는 로마 때문에 국제 질서가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거야. 로마식 질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제 정치에서 보면은 전부 다 국가가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조직하고 틀립니다. 삼성, 필리핀보다 돈이 더 많아요. 근데 필리핀은 전쟁을 할 수 있지만 삼성은 전쟁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국가라는 것은 유일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폭력을 소유할 수 있는 조직이다. 삼성이 민병대 가지고 있으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야, 우리 건물도 지키고 재산을 지켜야 돼. 그래서 군대가 10,000명 필요해. 뭐 태권도 3단 이상 다 오면은 전부 다 연봉 1억씩 줄 거야. 난리 나는 거죠. 미친놈 되는 겁니다. 근데 국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조직에는.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은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도지사도 전쟁 못 해도 돼요. 시장도 안 해도 돼. 대통령은 어느 순간에 이것을 결단할 수 있는 영어로 GUT, 거트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은 야, 난 죽어도 전쟁은 안 됩니다. 저건 죽어도 안 돼요. 김영삼. 죽어도 안 된대. 대통령이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자기는 문민 그랬는데 자기가 군인 출신 대통령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랑을 한 거야.
물론 그 사이에 앞에 군인들이 많았죠. 전두환, 뭐 노태우 다 군인들이 많았는데 박정희 해가지고 자기가 군인 출신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강조했는데 지가 군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착각한 겁니다. 대통령이 높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군인 중에서 제일 높다는 소리지 나보다 높다는 사람. 난 지금 군대 갔다 왔거든. 뭐 나보다 높아. 나랑 똑같지. 오히려 너는 나의 심부름꾼이야. 큰. 근데 내가 대령이라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내가 대장이라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상관이니까. 그래서 대통령만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언제 무슨 세미나 하러 갔다가 기자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면 돼요? 그러길래 내가 100만 대군을 지휘해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 그랬더니 기자가 끝내주는 게 아니라 헌법에 써 있는 얘기한 거야 내가. 군 통수권자라는 소리를 풀어서 하면 그거 아니에요. 100만 대군을 지휘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거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그래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 전쟁이 안 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국가는 물리적 폭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다. 로마 그러면 이게 생각나는 거죠. 독일 그러면 독일 병정이 생각나는 거고 오늘날 미국은 뭐 줄은 잘 못 맞춰 걷지만은 전쟁은 얘네들이 제일 잘하죠. 뭐 줄 잘 맞춰 쓴다고 전쟁을 잘하는 건 아니야. 국제 정치는 전부 다 군사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고 북경엔 의화단 사건이 나가지고 뭐 제국주의가 열강에 침략했을 때 와서 다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그때 이게 북경에 의화단이 장악을 하고 뭐 서구 열강에 영사관 외교관들은 막 그냥 죽이기도 하고 뭐 폭력 행사하고 그랬죠. 그래서 연합군이 가가지고 자기네 사람들 구하러 이제 다 뭐 나팔 불며 서 있다가 일본군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제일 많이 죽었어요. 거기 맨 앞에 들어간 놈이 제일 많이 죽지. 그 영화가 북경의 55일이라는 영화인데 국가들은 이걸 보고서 이 영화를 보면은 그 군인들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걸 그 영화가 말해줍니다. 이 영화는 물론 이제 미국 영화니까 미국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뭐 우리 에스더 낙이 훨씬 전에 나온 영화예요. 60년대 초반 영화인데 지금도 보면은 이 국가라는 게 뭐냐, 전쟁이라는 게 뭐고 군대라는 게 뭐다는 거를 아주 절절하게 느낍니다. 앞에 한 20-30분만 보더라도 그걸 느끼는 영화인데 그래서 이제 그 연합국들이 다 중국을 건드리러 갔던 연합국들 이것은 중국 사람들한테 영원한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래서 인도를 싫어하는구나. 중국이 그래서 일본을 싫어하는구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일본군 인도까지 꼈어. 인도는 사실은 영국 식민지인데 영국의 입장을 동조하는 이게 영국군, 미국군, 뭐 인도군 이게 뭐야? 이거는 전쟁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지구 어느 곳에 있는 전쟁도 호주군이 있어요. 참 호주 역사 보면 그래. 호주군 그리고 이제 인도군 이거 뭐 독일군이네. 이거 말간 보니까 독일 다음에 뭐예요? 프랑스군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없어진 나라죠. 오스트리아 헝가리라는 나라가 1900년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군, 일본군. 야 너네들 말이야 우리의 민중 반란을 제압하러 왔던 놈들이야. 소련이 미국을 아주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917년 공산혁명 났을 때 그때 미군이 그 제압하러 들어갔었어요. 미국군, 영국군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화가 나는 거야. 야 우리가 공산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걸 막으러 왔던 놈들. 그 역사가 이게 그 세계에서 제일 줄 맞춰서 걷는 군대가 얘네들이죠. 중국군. 정말 이거는 인간이 아니야. 걷는 거 보면은. 여기다 줄 맞춰서 걷죠. 여기다 나 끈대고서 그 여기다 목에다가 바늘 달아가지고 움직이면 찔려. 그러니까 똑바로 걸어가야 돼. 이거는 미국이 보고서 웃어요. 이런 거 보고서 야 우화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근데 하여간 뭐 잘 걷더라고. 하여간 뭐 보면 보세요. 여기 보면은 뭐 차이니스 밀리터리 퍼레이드 치면 유튜브에 쉬지 않고 나옵니다. 여자들도 잘 걷고. 내가 여기서 종이 놓아주고 시험 만약 본다면은 내가 이래서 그거 한번 몇 번 봤어요. 야 종이 한 장씩 다 꺼내세요. 그러고서 오른쪽에는 네가 아는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든 학자 이름 10명 써봐. 학자 또는 정치가 또는 사상가. 이쪽에는 군인 이름 10명 써봐. 그러면 군인은 다 써요. 군인 이름 10명은 쉽게 씁니다. 이수신 장군, 을지문덕 장군, 권율 장군, 양만춘, 강감찬 뭐 다 써. 5명은 뭐 그냥 즉각 다 나와. 근데 훌륭한 정치가, 훌륭한 학자 쓰라 그러면은 정몽주, 이율곡, 그러고서 뭐 애매모호해 뭐 신사임당 쓰는 애도 있고 이 5명 채우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평화를 사랑한 나라라며. 그리고 매일 전쟁에서 얻어터진 나라라며. 근데 군인 이름은 다 잘 써요. 우리나라도 국가로서 존재할 때는 전쟁이라는 개념의 콘셉트에 나라를 맞추는 겁니다. 볼까요? 군인 동상은 어디 가도 있죠? 군인 동상은 어디 가도 있어. 광화문에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군인이야. 이순신 장군이 딱 버티고 서 있죠. 얼굴도 무시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인 장군들 왜 나라니까.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국제 정치에서 국가는 전쟁을 한다라는 점에서 다른 모든 조직하고 다르답니다. 국가만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국가는 딱 20살 됐을 때 군대 데리고 갈 수 있냐. 그리고 모든 국민한테 월급에서 정말 뒤에 뭐 월급 받을 때 보면 뭐 127만 4,867원 이렇게 나오죠. 1원짜리까지 세금을 떼어가는 거야. 그게 조세 능력입니다. 그래서 징집과 조세 능력을 갖지 못하면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 2가지. 징집과 조세. 왜? 국제 정치가 애나키니까 그 애나키에서 버틸려면은 살아남으려면은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존경하는 사람은 군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조선이 평화적인 나라인데 근데도 참 다 장군들을 우리 젊은 사람들 역사 공부 많이 안 했어도 장군 이름은 술술 나옵니다. 5명 나오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가들보다 장군 이름이 훨씬 빨리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평생 동안 이 사람은 사회학자입니다. 찰스 스틸이라는 아주 참 뭐 학자 중에서 존경할 만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평생을 연구한 결론입니다. 국가는 전쟁을 만들고 전쟁은 국가를 만든다. State made war and war made the state. 이것이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기본 단위인 국가의 속성이에요. 국가들은 전쟁을 하고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6.25라는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가장 특이한 나라가 지금 생긴 거예요. 아주 조직화돼 있고 질서가 있고 이게 다 군인들. 내가 지난 시간인가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학벌 좋은 집단이 장교단이라고. 왜? 무조건 대학을 나와야지 소위가 될 수 있으니까. 심지어는 교수도 대학 안 나온 사람 될 수 있어요. 자기 실력이 탁월하면은. 그런데 장교는 대학을 안 나오면 안 돼. 내가 대학 나온 만큼 이만큼 실력이 있는데 나 장교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국가 전쟁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오늘의 특성을 가지게 된 것은 한국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북한이라는 주적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걸 통해서 단련된 나라가 된 거죠. 질서 잡힌 나라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국가는 전쟁을 만들고 전쟁은 국가를 만든다. 미국도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나라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처음에 이제 마을에 10명 살아. 10명 살 땐 누가 왕 노릇할까요? 나가서 사슴 잡아오는 놈이 왕입니다. 그럼 여자들이 다 걔한테 달라붙어. 토끼 잡아오는 놈보다는 사슴 잡아오는 놈이 훨씬 낫죠. 그게 권력입니다. 여자들이 많이 따라오고 그 식구도 늘어나고 그것이 연마을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물 하나 놓고서 서로 퍼먹다가 인구가 늘어나면 서로 모자니까 우물을 지가 가져야 돼. 공동이 아닙니다. 그걸 뺏는 그리고 진 놈은 노예로 가고 그게 커지다가 마지막으로 커진 집단이 국가입니다.
국가가 제일 큰 거예요. 인간이 만든 집단 중에. 그래서 그냥 뭐 지구에 지금 지구 전체를 다 100% 커버한 것이 200수십 개의 국가들입니다. 그 걔네들의 특징은 대체로 전쟁을 다 잘하는 조직이다. 물론 뭐 군대 없는 나라도 있고 전쟁 안 하는 나라도 있다지만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상적인 국가는 전쟁을 하는 조직으로서 발전한 거고, 그래서 조세와 징집 이거는 뭐 평생을 이 국가와 전쟁을 공부한 찰스 틸리 교수의 이제 결론이죠. 최근에 국제정치학자 아주 괜찮은 여자 정치학자입니다. 타니샤 파젤이라는 교수인데 이 사람이 1816년 왜 1816년으로 쳤을까? 이때부터 국가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하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국민국가의 시대는 1816년부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국민국가의 시대를 1948년쯤으로 봐야 될 거예요. 한국은 아마 조선 끝날 때까지는 국민이 주인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1816부터 2000년까지 세계 역사를 다 보니까 그때 존재했던 나라가 207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1816년부터 2000년까지 요 184년 동안에 있었던 나라를 다 치니까 207개라. 근데 2000년을 딱 끊어서 보니까 207개 중에서 66개가 없어요. 없어. 죽은 나라가 66개야. 없어진 나라가 퍼센트로 딱 3분의 1입니다. 32%. 3분의 1이면은 많이 죽은 거네. 야, 184년 동안에 있었던 나라에 3분의 1이 없어져? 이 나라들은 왜 없어졌을까? 그러니까 저 타니샤 파젤 교수의 분석입니다. 책 제목이 국가의 죽음이에요. 책 제목이 국가의 죽음입니다. 국가들은 왜 죽는가? 그런데 죽은 나라 66나라 중에서 75%인 50나라가 옆 나라한테 맞아 죽었답니다. 참 황당한 통계죠. 옆 나라한테 맞아 죽었어. 그 내가 이거를 우리 젊은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너네들이 30살까지 살다 죽는 거야. 184년이라면은 국가한테 30살에 죽는데 죽을 확률이 3분의 1인데 근데 그 깡패한테 매맞아 죽을 확률이 그중에 75%래.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겠니? 총 차고 다닐 거예요. 칼 차고 다닐 거예요. 국가들이 그러는 거야. 국가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 무장해제하면은 내일 북한한테 먹힙니다. 당연하죠. 북한이 안 먹으면 일본이 먹을 거예요. 일본이 안 먹으면 중국이 먹을 겁니다. 그래서 100년에 한 번 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다 군대 갔다 오고 우리 후배들 군대 가는 거고 우리 아들들 군대 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그래서 옆 나라한테 죽는구나. 죽을 가능성의 4분의 3은 맞아 죽는 거구나. 이거죠. 하여간 뭐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1등으로 졸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가 이 책 내가 읽어보고 뭐 이렇게 잘 썼어 하고 읽었습니다. 동료 학자들끼리 읽으면서도 이건 진짜 잘 썼네 하고 읽었는데 보니까 그 이 책이 또 상도 받았어. 그 다음에 미국 국제정치학회 최우수상. 예.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밀리는 부분은 뭐 밀리면 18조 못하면 19조 하면 되고 19조 못하면 20조까지 가면 되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